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맞아.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리죠.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좋아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요.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5시간이나 걸려요?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TMI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의 준말이죠? 투마치 much 인포메이션. 네, 무슨 말 하면 TMI. 무슨 말이야?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제가 TMI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떡국을 끓여 먹고 왔어요. 오, 그 TMI 아닌데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TMI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밥 먹었겠지. 근데 반찬을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겠죠. 뭘 타고 갔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차 몰고 갔겠죠. 별일은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TMI. TMI예요. 즉, 여러분이 TMI 말하는 순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거부해. TMI 하지 마. 이거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아시죠? 한 코 한 코 나아가요. 내가 농담 한 번, 네가 농담 한 번, 내가 TMI 한 번, 네가 TMI 한 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TMI라고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말 뭐 있으세요? 킹받쥬. 그죠? 네. 아 진짜 킹받쥬 싫어요. 그죠? 진짜 옛날에는 야 왜 화났어? 이건데 요즘에는 킹받쥬.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진짜 잘하십니다. 그거 진짜 그 뭔가 남을 비꼬기 위한 단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 써. 그러니까 뭐 개자를 붙여가지고 그쵸. 예. 개 맞습니다. 맛있다고 왜 그런 거야? 접도 개는 이게 상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고양이 맛이.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저 강아지 그쵸. 키우거든요. 아무리 근데- 좋아하지만 네. 개 이뻐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 개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 귀엽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개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데다 붙이는 거였어요. 개복숭아나 개살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떫어서. 네. 근데 요즘은 좋은 거 앞에 개라고 써요. 그렇게 붙여요. 예, 그리고 열받는다, 나쁜 말 앞에 킹을 넣어요. 좋은 걸 붙여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구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킹받쥬 무슨 개꿀 왜 그렇게 말을 해라고 질책을 하지 마시고 나쁜지 좋은지를 말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광고였는데요. 여성의 단 2%만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몽타주 작가 아시죠? 몽타주 그리는 화가. 네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그린다예요. 설명만 듣고 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지 않고 가림막 안에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리는 긴 편이고요. 뭐 눈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걸 그려요, 이분이.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를 초아 씨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두 장의 그림은 똑같은 박은영 아나운서를 그렸죠. 그런데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 다르다. 자,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내가 설명한 나일까요? 왼쪽일 것 같아.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턱도 너무 미워. 얼굴에 컴플렉스인가 보다. 자,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00% 내가 표현하는 나보다 처음 보는 남이 표현한 내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이 표현해준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거울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요 고치고 싶은 데만 보입니다. 저도 견적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그래서 안 봐요. 자, 거울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냐면 내 안의 아름다움을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내가 저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의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초아 씨, 미안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해보고요. 우리 세 분께서 초아 씨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단점 얘기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약간 키가 작은 게 좀 콤플렉스예요. 네. 네. 작은 대신에 작은 얼굴이 전체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하는데요. 작은 사람은 잘 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것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입증이 된 거예요, 교수님? 큰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늙었다고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적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고 안 느껴져요. 진짜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어느 사찰의 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2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이걸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너 몇 달이 걸리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 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2장 잘못 놓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2개. 바로 그 2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2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2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2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반말할 뻔했어요. 진짜? 그럼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그랬구나. 그래. 41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41살이에요, 선배님. 했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51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뭐라고 정말로.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40대 좋은 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61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10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힘이 확 생기려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졌어.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네.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갖는 거죠.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네.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 저널, 시사 토론할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아기?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네,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네,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과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벗기가 어려운데 이게 바로 완벽 가면이거든요. 완벽하다는 가면. 그리고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가면. 이거는 회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 원래 임포스터 연구를 보면은 제일 단단하게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승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를 생각하면은 그냥 밑에 일하는 직원들보다 CEO들, 뭐 사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임포스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 생각하면은 또 드라마에서 사장으로 나올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고 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임포스터거든요. 왜요? 직원들 앞에서 완성된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직 자기도 들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창피할 수 있거든요. 좋은 리더면은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앉아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디스커션이 있으면 피드백이 있거든요. 피드백 서로 하니까 사실은 더 완벽한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 맥락에서는 다 완벽 가면을 썼으면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와 완벽한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몰래 혼자서 막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완벽 가면이거든요. 그렇지. 거의 안 힘들게 한 것처럼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네, 원래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처럼. 쉽게 한 것처럼. 네네, 그냥 어제 했어 그냥.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3,0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거의 60% 넘게 동의한다.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애마존이 제일 높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도 70% 넘게 나왔고요. 이런 되게 정말 성공한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들어갔으면 진짜로 이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야 되는데 못하면서 그냥 완벽 척하면서 불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댓글들이 있거든요. Today was my second day at Microsoft. I was super excited to join, but slowly my imposter syndrome has started kicking in and I feel like I will fail for sure. I barely understand anything going on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survive. 근데 또 이제 이 사람이 댓글 했는데 I've been here for 10 years. 10년은 I still feel like an imposter. 아직까지 불안하게 완벽 가면을 10년 넘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교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완벽 가면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천재 가면하고 완벽 가면은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면 타고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타고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믿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토끼였으면 좋겠어요. 타고난 거. 졌어도. 왜냐하면 그 타고난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이 있는데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하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 가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메타인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 연구하면서 그런 데이터,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신하는 거. 특히 미국 사람들이 과신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봤어, 이 시험을. 근데 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과신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뭐 100점을 맞았어도 나 너무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겸손 가면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 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0점을 받았으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막 리사 너 너무 똑똑하다. 근데 항상 아니야 나 원래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노력하는 게 사실 똑똑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 타고난 것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고. 네, 똑똑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겸손 가면은 비슷하게 누가 칭찬을 해줄 때 있잖아요. 나 그냥 운이 좋았어. 노력했다고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막, 뭐 한국에는 겸손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냥 내가 잘했어. 날 위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공부 많이 했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잘난 척도 아니고 솔직한 거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너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척도를 봤을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증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의 두려움 느낄 수 있잖아요, 임포스터들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일한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완전히 타고난 게 아니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서 일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혼자서 막 하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혼자서 더 길게 하고 매일 해야 되면은 좀 붙여요, 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리즘을 벗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은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도움을 달라고 못한다. 못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못났다. 나는 원래 못 배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임포스터들은 그러면 도움을 못 받아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있으면 이것도 임포스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시도를 안 한다. 그치? 이거 맞아. 정말 많은 학생들 뭐 하고 싶은데 실수할까봐, 맞아. 실패할까봐 이거 그냥 나 이거 바빠 안 해요. 갑자기 이제 포기하는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을 때 못할 때 이게 임포스터거든요. 그 네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행동이 피드백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 특히 사장들, 회장들,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 두려워할까 봐, 들킬까 봐 걱정되면은 아무 피드백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인정을 피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겸손 가면이거든요. 이제 뭐를 잘했는데 누가 너 너무 잘했어. 축하해. 그러면은 똑같이 앞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료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졌지만 매주 코너를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빵빵 터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날은 정말 성공의 그 도치가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 어쩔 거야? 뭐 이런 걸로 들려서 그 두려움이 갑자기 확 생각나네요. 그 두려움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워지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끔씩 내가 왜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왜 피하려고 그러지? 왜 인정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있으면서 불안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게 다른 약간 행동으로 증상들이 또 나와요. 이게 약간 그 임포스터의 사이클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생기거든요. 과도한 노력 아니면 미루기. 과도한 노력은 제가 1등이거든요. 몰래, 혼자서.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나타나면 괜찮았어. 그리고 오래 안 걸렸어.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ABC 배우잖아요. 그럼 ABC 뭐 잡지책에서 그림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D 예를 들어 찾아와. 뭐 데스크 이런 거 막 찾아서 와야 되잖아요. 3개 정도 갖고 오라고 하면은 저는 6개를 찾았거든요. 더 과도하게. 왜냐하면 더 완벽해야 되고 그 가면까지 숨겨야 되니까 그게 과도한 노력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임포스터들은 미루기로 가거든요. 미루기 많이 하시죠? 특히 한국에서 보니까 학생들은 다 벼락치기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오면서. 근데 미루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포스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루기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바로 쓰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실수도 하고 힘들고 나 천재 아니구나. 나는 뭐 이 한국말 너무 어렵구나.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시작하려고 계속 미루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가면이거든요. 실패를 숨기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요즘 드라마 그 안나가 또 안나. 굉장히 이렇게 네.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리플리 증후군과 가면 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이제 리플리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가면이 목표예요. 가면 쓰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 그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가족이 한 명씩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엄마도 해. 이거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도 기사해.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척하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운 거고. 그게 리플리거든요. 이 가면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디렉트하게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들키기 학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들키기 하면 안 되고 막 어디 가서 나 이거 못해, 몰랐어, 실패였어 이거 아니고 일찍 들키기.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중요한 시험 망치는 것보다 그 전에 공부할 때 셀프 테스트를 하자. 일찍 미리 해가지고 이거 어렵구나. 나 시간 더 많이 필요하는구나. 아니면 나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안전한 일찍 들키기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들키기 아니고 비슷한데 실수 학습.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로 또 아까처럼 그냥 실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진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편지 쓰자. 이제 한국말로. 왜냐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 한국말 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엄마가 이제 답장이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다 고쳐줬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안전한 들키기도 되고 실수, 사람 앞에서 실수. 그래서 이 실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성공할 수 있다. 친구들한테도 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말들이 막 도움이 안 되거든요. 더 감동받는 거랑 더 도움되는 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실수할 자격이 있어. 괜찮다고. 너 오래 걸려도 돼. 필요하면은 도와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사실은 성공에 대해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대학교 됐으면 성공. 회사 들어갔으면 성공. 근데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성공들이 있거든요. 피곤했어도 뭐를 해냈으면 그것도 성공. 아이하고 좋은 대화했으면 성공. 그렇죠. 아이가 책 읽어주는데 집중했으면 성공.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패도 일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끝에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완벽 가면을 썼으면 우리 아이들도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도 완벽해야 되니까. 실수하면은 엄마가 싫어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 윗사람, 보스들, 사장들, 교수들이, 선생님들 우리가 먼저 약간 보여주면 밑에 학생들, 아이들도 그리고 같은 직원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메타인지를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메타인지가 필요한지. 메타인지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면을 쓰게 됐으면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원래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소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는데 진짜 좋은 메타인지가 도움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나 혼자서 못하니까 조금 힌트를 줘. 조금 도와줘. 이거 같이 해볼까? 이런 게 정말 어려운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용기를 키우려면은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씩 살짝 들키면서 실수를 하면서 가면을 벗고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